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군사 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터지지 않을까 그런 관계. 옛날 연평도 생각도 나고. 관광객들이 좀 불안해서 안 오는 편이에요.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해온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어제 오후부터 정지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데 이에 따라 접경 지역에서도 우리 군의 군사 행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인 9.19 군사합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우리 GP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동서의 NLL을 넘겨 미사일과 포를 쏘고 최근엔 오물풍선을 살포하거나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정부는 결국 이 합의의 효력을 정지했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도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합의를 준수해왔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입히는 북한의 도발을 효력 정지 발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적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합의 위반으로 무용지물로 남아있던 9.19 군사합의는 이제 사문화됐습니다. 군과 정부는 전방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물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면 이번 조치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중지되면서 최전방에서의 군사훈련이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군이 지침에 따라 훈련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6회공 모두에서 지금과는 훈련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해병대의 서북도서 훈련 장면입니다. 적의 상륙을 저지하는 K1 전차가 바다가 아닌 산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차의 포신이 바다를 향해 불을 뿜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바다를 향해 쏘지 못했지만 2달 뒤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상훈련에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면서 이 같은 실질적인 최전방 훈련이 전면 재개됩니다.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 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한 조항과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까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조항 모두 효력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북방한계선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과 포사격도 가능해졌고 비행금지 구역도 사라져 감시정찰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북 간의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군 당국은 완충 장치가 사라져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에 북한은 9.19 합의 이후에도 도발을 계속해왔다며 효력을 정지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위기 고조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어제 정부가 6년 만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북한이 위반한 군사합의만 수천 차례라며 결정을 환영했고 민주당은 접경지대 불안과 도발이 더 커질 거라 우려했습니다. 이번에 사라진 9.19 군사합의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육상과 해상의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등 남북이 적대적 행위를 멈추자는 합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런데 이후에도 합의를 어기는 북한 측의 도발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해안포 사격과 총격,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도발 수위도 다양했는데 군 당국은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모두 3천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발생한 오물풍선 사태 이후로 우리 정부는 6년 만에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정치권은 안보 위협을 둘러싸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된 9.19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 측의 도발로 사문화됐다며 오히려 우리 국민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이후로 우발적 충돌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선 목소리를 냈는데요. 최소한의 안전핀이었는데 이게 사라진 만큼 앞으로 접경지대를 비롯해 안보 위험이 더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입니까?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일단 정부는 효력 정지에 대해 남북한이 서로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진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는데요. 다만 한동안 우리 군 당국이 북측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대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군사 충돌에 대한 완충지대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해안가 주변 건물에 정막만 흐릅니다. 오가는 주민들이 종종 보이긴 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바라본 불과 2.3km 떨어진 북한의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북한 지역입니다. 이곳 민통선 안에만 29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측 지역 역시 감도는 긴장감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마주하는 접경 지역이다 보니 최근 잇단 북한 도발이 특히 남일 같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여기에 대북 확성기까지 다시 설치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무래도 뭐 여기 살다 보니까는 불안하고 대치 관계가 뭐 터지지 않을까. 그런 관계, 옛날 연평도 생각도 나고. 식당을 운영하는 마을 주민은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찾는 발길이 줄어 울상입니다.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 관광객이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식당도 잘 안 되고 관광객들이 좀 불안해서 안 오는 편이에요. 그런 게 조금 불안해요. 하여튼.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은 대치 국면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안정적인 평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1000여 개가 넘는 대남풍선을 살포하고 GPS 교란 등 도발을 이어가자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상황. 우리 군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면서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 또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폐기가 아닌 효력 정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합의 폐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폐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어떻든 이후에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일단 북한이 폐기는 했지만 우리는 향후에 복구 가능하다라는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그런 모양새를 만듦으로써 책임에 있어서는 어떻든 북한 측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일단 형식을 만들어 놓고 사실 이게 나중에 지났을 때 9.19 군사합의 자체가 완전히 폐기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정책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든 북한이 책임의 원인이고 그리고 그 책임도 전적으로 져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든 구도상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완전한 또 단절을 선언해 버릴 경우에 완전한 폐기를 선언해 버릴 경우에는 극단적인 대치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 조절 형식으로 일단 전면적 효력 정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이었죠.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공식 선언을 했었고 우리 정부도 일부 효력을 정지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 이게 사문화된 거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양측이 이행 의지가 뭐 거의 약화 또는 무력화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이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고요. 바로 한국 측은 그 다음 날 남북 군사 합의 1조 3항에 있는 군사 분계선 비행 금지 구역의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그러니까 소위 부분적인 효력 정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후에 북한이 그 GP 초소, 소위 이제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던 GP 초소 11개 시범 GP 초소를 철거한 바가 있는데 네. 이 GP 초소 보고는 그 동향이 발견이 됐고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응해서 상징적으로 남겨뒀던 GP 하나를 다시 재복구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측 모두 이미 그 GP 초소 복원부터 시작을 해서 JSA 내에 있는 경비요원의 재무장 또 서해안에서의 해상 포사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지 위반 사항이었던 것들을 다시 제기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무력화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대를 향한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합의가 이제 효력 정지가 된 건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접경 지역의 육해공 영역에서 군사 연습이 전면 재개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이 9.19 군사합의에 있는 내용들은 그 지상, 공중, 해상 모든 곳에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평화지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뭐 지뢰 매설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공중에서의 그 정찰 활동에 대해 관련된 부분들, 또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의 평화 수역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다양한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는데요. 사실상 그것들이 가졌던 그 범퍼 역할, 소위 완충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군사 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미 강화해 왔고요. 그래서 MDL, 소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가능성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군사훈련이 높아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향하는 어떤 훈련 그 빈도와 강도가 이제 강해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네. 인해서 서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확성기 방송과 같이 서로 비방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동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서로 심리적인 어떤 자극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GP가 전면 복구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굉장히 가까운 GP 사이에서의 그 소위 소총 사격이라든가 오인 사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이미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네. 이제 그런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소위 말해서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의 이런 완충 장치가 사라지면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9.19 군사합의는
가장 군사적 충돌이 많았던 소위 분단 이후에 그 분단 역사 속에서 가장 충돌이 많았던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나 행동에 대해서 그 제어할 목적으로 그것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것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에 이제 무장이 강화되면 해상 경계선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일종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어로 활동, 해상 훈련 여기에서 굉장히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국경을 재설정하겠다. 그래서 헌법까지 개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 북한이 설정하는 해상 국경선이 어떤 형식을 띠냐에 따라서 더욱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 자신들의 해상 국경선을 지키겠다고 더 적극적으로 군사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서로를 적대한다라는 일단 전제를 갖게 되기 시작하면은 과거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더 적대적인 관성에 의해 가지고 더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대북 확성기 운영도 이제는 가능해진 상태인데 앞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했을 때 맞대응 카드로 대북 확성기가 언급이 되니까 북한이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대북 확성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군사 분계선 일대에는 굉장히 많은 병력들이 배치가 돼 있죠. 네. 근데 이 북한 군인들이 사실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에 대한 비방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확성기 방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심리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북한에게 매우 불쾌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북한의 이 군인들은 완전히 시장 세대, 그러니까 소위 장마당 세대에 해당되는 인구사회학적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체제 균열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동요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북 확성기라는 거는 적대 행위, 가장 직접적인 적대 행위 중에 또 하나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도 비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전의 개념에서는 사실 확성기 방송은 사실상 그닥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이것을 제기한다고 할 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적대 행위로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가장 위력적인 심리전인 거는 확실한데 전파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예, 대략 이제 이동식과 이제 고정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화면상으로 볼 때 고정식은 이제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그 스피커가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굉장히 전파 범위도 넓죠. 그래서 보통 네. 스피커가 12km에서 한 15km 정도를 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요. 군사 분계선에 있는 군인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까지도 들릴 정도라고 하니까 네.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그러니까 소위 북한의 전선 지역에 있는 그 민간인들까지도 이제 들릴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동식 확성기는 이거보다 조금 적지만 8km에서 10km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거리의 전파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를 지켜본 뒤에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같은데요. 바로 재개는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압박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압박이란 표현이 맞긴 한데 네. 또 추가적으로 그걸 본다면 압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자극, 또 소위 북한이 최근에 표명하고 있는 남쪽에 대한 일종의 대적 행동, 이것을 더 강화시키고 명분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역시도 이런 정도가 되면은 되돌이키기 어렵다, 양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대적성을 더 강화하고 대적에 관한 경로를 타고서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소위 그런 직진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술핵을 사실상 실전화함으로써 자신들이 훨씬 더 전력상 비대칭적 우위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위험한 것이죠. 근데 이런 비대칭적 우월감을 갖게 되면은 언제든지 한국 쪽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더 공세성을 갖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확성기 방송의 단계적 재개는 이런 어떤 북한의 공세성을 더 강화하는 또 명분이 되기도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네.
탈북민 단체가 이 대북 전단을 계속 날리겠다는 방침이고요. 우리 정부도 표현의 자유라면서 굳이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 접경적 주민들은 불안이 큰 상황이어서 정부가 좀 자제를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상당히 논쟁적일 수 있죠.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허용돼야 된다. 그래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이미 사실상 폐기가 된 상태인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의 안전, 소위 평화적 살 권리도 역시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이 좀 더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렇다면은 전적으로 개인의 표현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필요하다면 그 공동체의 안전이 다소 위태롭다고 판단된다면은 적절한 자제를 요청하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은 이렇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 9.19 합의 무효를 먼저 선언한 게 북한이기 때문에요. 우리 정부 이번 조치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전면 폐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그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례적이고 색다르게 이걸 받아들이고 반발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오물풍선이 사실상 한국이 보내는 대북 전단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 대응한 조치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9.19 전면 효력 정지로 대응한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논리적 모순이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아마 대남 비난은 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막 크게 반발할 명분은 없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강선 단지에 핵 관련 시설이 완공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IAEA의 진단이 나왔는데 이 강선 단지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요? 시설 확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강선 단지는 영변 그 핵단지와 달리 그 평양 남쪽 서남 쪽이죠. 서남 쪽이면은 천리마 구역이라고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발견되고 있는 지금 시설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별관 건물이 새로 건설된 것이 이제 지금 발견된 겁니다. 네. 이런 시설 확장이라는 것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라늄 농축 시설은 사실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우라늄 농축액을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소위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이 확장됐다는 건 그만큼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이 그만큼 확장됐다는 얘기고 더 많은 핵물질들이 생산될 수 여지를 갖게 된다. 즉 말해서 이 핵물질이 많이 생산된다는 건 그만큼 이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네. 최근에 북한이 사실상 핵과 관련된 생산을 증대하겠다라고 지난해 12월에 아주 정책 노선을 아예 그냥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핵과 관련된 생산을 대량화하겠다라는 것은 핵물질 생산을 그만큼 대량화한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이 강선 단지는 그만큼 북한의 핵탄두 또 핵물질의 대량 생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GPS 교란이나 오물 풍선 같은 그 회색지대 전술뿐만 아니라 추가 핵실험 같은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정부의 이 9.19 합의 효력 정지가 북한의 도발 의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뭐 9.19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아니더라도 북한은 올해 내내 그 여러 가지 핵미사일과 관련된 자신들의 실험 계획 또 실전화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계속 어느 시기든 간에 계속 줄기차게 아마 일정대로 그런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발표됨에 따라서 북한이 이미 공언해 왔던 대남 대적 행동의 명분을 더욱 확보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더 공세적으로 이제 이것을 외연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아마 그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두 발 쏠 것을 갖다가 더 많이 쏘는 방식으로 해서 대적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행동들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략 무기 또 전술 핵과 관련된 무기들을 갖다가 아마 주요 시기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더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8월에 이제 우리가 이제 UFS라고 해서 울지프리덤 쉴드를 통해 가지고 그 한미가 핵
핵과 관련된 그 연습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네. 핵작전 연습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이 시기를 중요한 기회로 삼고 굉장히 공세적인 어떤 방식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아마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이런 9.19 효력 정지를 명분 삼아 가지고 더 강한 전략 무기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우리 군의 이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응 방안,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당연히 북한의 이제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는 직강끝이라는 소위 이제 그 모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즉시 강하게 대응한다라는 그 기조는 뭐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과연 담보되고 있느냐, 최대한 그것이 확보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쪽으로 만약에 대응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피해를 또 가져올 여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속한 대응은 하되 다만 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는 수준에서 신중한 좀 대응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 대표가 오늘 방한합니다. 석유공사의 자문 요청에 따른 건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평가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의 액트지오사. 정부는 액트지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액트지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이 지질 탐사 전문 기업이 있는데, 액트지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아브레오 박사는 남미 가이아나 탐사에 참여한 인물로 엑슨모빌의 지질그룹장 출신입니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팀들은 전 세계에서 이 지질 탐사에 관련돼서는 가장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가이아나에서도 미개발 지역에서 이걸 발견을 해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브레오 박사는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자문 요청에 따른 방안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평가 관련 사항을 설명하게 됩니다. 액트지오의 전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석유공사는 아브레오 박사는 액트지오의 소유주라면서 대외적으로는 고문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액트지오사는 2016년 설립 뒤 가이아나와 볼리비아 등에서 여러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주 근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석유공사가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철통 보완을 위해 붙인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우선 시추 후보 해역은 대왕고래, 다른 곳은 오징어와 명태로 명명됐습니다. 세계적인 해양 시추 업체인 노르웨이 시드릴과 시추선 사용 계약을 맺은 정부는 대왕고래에서 본격적인 탐사 시추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액트지오사 대표 오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비롯한 여러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규모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액트지오사는 미국 휴스턴에 소재한 회사로 규모가 10명 이하로 알려져 있죠. 일각에서는 1인 기업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온라인에 나온 본사 주소가 미국의 한 주택으로 나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브레오 박사가 액트지오 소유주인데 해당 회사는 박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외형 자체가 기존의 다른 회사와는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기술 역량을 비롯한 전문성 논란입니다. 이 같은 국가 단위 사업을 소규모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느냐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번 석유 시추 프로젝트에서 액트지오가 맡은 역할이 시추와 같은 대형 작업이 아닌 자료를 두고 해석과 평가하는 일이 주된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16년 설립 이후 가이아나와 브라질을 비롯해 각국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점도 덧붙였는데요. 오늘 아브레오 박사의 방문은 이 같은 여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자 질의 등을 통해 여러 논란들에 대해 직접 박사가 답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가스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철통 보안을 위해 가스전 후보지에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큰 7개 해역에 각각 해양생물의 이름을 붙였는데 대왕고래는 가스와 석유가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선 시추 후보 해역입니다. 다른 곳에는 오징어, 명태 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는 지난달 초 세계적인 해양 시추업체로 꼽히는 노르웨이 시드릴과 시추선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호화 기내식 논란에 이어 원래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확정된 일정에 당시 청와대가 김 여사를 뒤늦게 끼워 넣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한 달 전까지는 문체부 장관의 출장 일정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체부가 외교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문체부가 민간 항공기 편명까지 담아 장관 출장의 세부 일정을 짰는데 문재인 청와대가 막판에 개입해 김 여사 일정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원래 일정이 없던 타지마할 인근 공항 경유까지 추가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36명 기내식 비용이 6,200여만 원이었다는 이른바 호화 기내식 의혹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기내식에 6천만 원을 넘게 사용했다거나라는 식의 도저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팩트들이 더 밝혀지고 있거든요. 결국 김 여사 인도 방문은 외유성 출장이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직권 남용이라는 게 여당의 공격 지점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인도 방문 논란에 더해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과 의상 구매 특활비 처리 의혹 등을 묶어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또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 지도부 역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특검 주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왜 있어야 하고 경찰이 왜 있어야 하고 사법기관이 왜 있어야 하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하면 반대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선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권익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도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건데 김정숙 여사가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에 국민의힘이 불분명한 기내식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정부가 즉시 기내식비 상세 산출 내역을 공개하면 그만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도 공개하라고 반격했습니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십시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숙 여사 등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 현 정부 역시 제공을 받고 있는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며 더는 가짜뉴스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의 관계도 엉망이 돼 인도 모디 총리 얼굴을 못 볼 지경이라며 국익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봐도 순방 부대 비용이 기내식비에 포함되기도 해 명목상 실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며 여당이 과도한 의혹을 제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던 것이 인도 초청이 없었다라고 허위로 주장했다가 그게 허위 사실이었던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건이 물타기용 반전 카드로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 발표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각종 현안에 바짝 날을 세우며 레임덕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낮은 정권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공세 등으로 돌파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앞바다 석유 가스전 발표를 두고 희망 고문, 정치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공률 20% 안팎에다 상업성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 급작스럽게 내놓은 거로 의심된다며 레임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나?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 이거로도 던져보는 거다. 어떻게든 한번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하는 거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도 정부가 안보 불안을 완화하긴커녕 되려 고조하고 있다며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입니다. 각종 이슈를 위기 탈출용으로 규정하며 맹폭을 퍼붓는 모양새인데 전국 주도권을 잡고 각종 특검 추진 동력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의도도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설 수성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인데 우선 감세 카드를 민생 이슈로 방어선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당정 협의회를 갖기로 한 데 이어 저출생 대응 등 14개 주제별 특위를 띄워 원구성 협상이 교착에 빠지더라도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마 정부하고의 이 정책 간담회 그리고 현장 등을 통해서 우리가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하며 방탄의 고리로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북 송금 조작 수사 특검법을 두고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수사와 재판을 흔들기 위한 포석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여야가 쟁점 현안마다 충돌하며 22대 국회 초반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에서만큼은 합의점을 도출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는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수는 없다며 회의 불참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여당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온전한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법이 임기 시작 일주일이 되는 날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역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우선입니다. 단순히 새 의장단 선출에 여당도 적극 임하란 뜻으로 비치지만 첫 회의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22대 국회 초반 최대 쟁점인 원구성이 달렸기 때문인데 국회법은 첫 본회의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언한 오는 7일 상임위 구성 시한을 지키기 위해선 개의가 필수적인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표가 여야 간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란 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애초 6월 5일 본회의, 6월 7일 원구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조항일 뿐 합의 정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본회의 불참 검토, 즉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기류까지 읽힙니다. 국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국회법은 협의라고 쓰여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합의 정신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곳이다. 그만큼 원내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 108명 소속 의원의 최종 의견을 취합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회의가 열릴진 원구성 협상에 달린 셈인데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의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제2당의 법사위원장이라는 브레이크가 빠지면 결국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라고 하는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서 이 원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좀 들고 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은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22대 국회가 반쪽짜리로 시작하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8월과 아이스 커피입니다. 여름의 초입부터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도 더웠지만 오늘은 날이 더 더워지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8월 상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아이스 커피나 톡 쏘는 탄산음료가 간절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음료들이 오히려 체내 수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 수분 손실을 일으키고요. 탄산음료와 같은 가당음료를 많이 마시면 우리의 신체는 조직에서 수분을 끌어내 설탕을 희석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수분 섭취가 중요한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게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8.1도로 아침 공기도 한결 부드러웠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정오에는 28도, 오후 2시에는 무려 31도까지 치솟으면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고 다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볕이 강해서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오후부터는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또 기습적인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살펴보면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대전 30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현충일인 내일은 더위 속에 강원과 전남, 제주도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연휴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정부가 전국 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에 나설지 내부 투표를 시작했지만 향후 강경 대응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표 수리 금지 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집단적인 사표 제시이고 요거는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석 달여 만에 정부는 병원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공의들의 반발이 심했던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역시 함께 철회했습니다. 자리를 떠났던 전공의들이 규정상 1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는 만큼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유화책을 쓰면서도 스스로 사표를 거두고 돌아오도록 유도한 셈입니다.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복귀한다면 행정처분도 중단하겠다며 전공의들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전공의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명령 철회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달라진 것은 없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는 7일을 시한으로 사실상 총파업과 마찬가지인 집단 휴진 여부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개헌이들이 얼마나 동의할지가 관건인데 만약 전공의들이 정부 발표 이후 다수 복귀한다면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민 손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다음 행보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른바 N수생 유입에 대비해 변별력을 높인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본 수능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올해 첫 수능 시험 모의평가가 전국 2천여 곳에서 치러졌습니다. 모의평가는 그해 수능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평가에도 이른바 킬러 문항이 없고 50% 이상 EBS 교재 연계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학 영역의 경우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문항이 상당수 출제됐습니다. 단순 암기 또는 스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보다는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즉 요령보다는 원칙적인 수학 학습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대학을 다니다 다시 수능에 뛰어든 최상위권 반수생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번 모의평가 졸업생 응시자는 8만 8천여 명으로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지난 1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입시업계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증가한 만큼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능이 출제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역시 킬러 문항이 없는 대신 변별력 확보를 위한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킬러 문항에 빠졌지만 어떤 그 쉬운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패턴은 분명히 아닌 거고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이 상당히 출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수험생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9월에 보는 모의평가는 점수가 수시 전형 뒤에 나와 보통 6월 평가 결과가 대학 입시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최상위 반수생 유입에 변별력 높인 문제가 변수로 작용해 전문가들조차 이번 모의평가 점수로만 입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6월 5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대표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방한합니다. 석유 공사의 자문 요청에 따른 건데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평가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22대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우원식 이하경 의원을 각각 전반기 의장과 민주당목 부의장으로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일방적인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첫 본회의부터 파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을 치르며 든 비용 등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공한 SK케미칼이 모두 36억 4천만 원을 애경산업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주구까지 벌인 김길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앞서 1심은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가 잇따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동자가 일했던 경북 청도군 식당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영업을 중단했고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해온 두 번째 가해자는 하루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2004년 경남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파헤친 유튜버는 지난 1일 주동자인 38살 박모 씨가 경북 청도군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년 전 식당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음식을 서빙하기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낯설어요. 친척인 박 씨를 채용한 건 죄가 아니라고 항변했던 식당은 감춰왔던 실상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식당 지적도를 조회한 결과 건축물 대장이 없다며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청도군청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즉각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식당 측이 불응할 경우 추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 한 번만 부과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원상복귀를 안 하게 되면 매 해마다 한 번씩은. 박 씨의 동갑내기 친구로 집단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두 번째 가해자 신상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유튜버는 38살 신모 씨가 이름을 바꾸고 경남 김해시 수입차 전시장에서 딜러로 일해왔다고 저격했습니다. 현재는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등의 업체 측은 2021년 말 신 씨를 고용할 당시 밀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논란을 엄중하게 인식해 하루 만에 신 씨를 해고 조치했다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 신상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족족 후폭풍이 더해지는 형국인데 누리꾼의 압도적 지지와는 별개로 이른바 사적 제재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녀지간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살해한 65살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녀지간인 두 여성을 살해한 65살 박학선.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학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얼굴은 구금 당시 촬영 사진입니다.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박학선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데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박학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앞으로 30일 동안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이 게시됩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과 그 딸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주 12시간 만인 다음 날 아침 서울 남태령역 인근 골목길에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학선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보강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울산에서 중앙선을 넘어 후진하던 화물차가 옆 차선에서 달리는 트럭과 부딪혀 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들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조수연 기자입니다. 1톤 트럭 전면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다리 주변에 세워진 화물차 짐칸에선 커다란 철판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울산 울주군 다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옆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40대 남성이 화물차에 실린 철판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려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차량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철거 공사 중이던 가로등과 통신줄을 들이받은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재를 뒤집어써 온통 새카매진 SUV 차량. 운전석 문은 불에 녹아 차량 안이 훤히 다 보입니다. 서울 강남 순환고속도로 금천 요금소 근처에서 달리던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간 차량 한 대를 모두 태운 뒤 꺼졌는데 60대 남성 운전자는 급히 대피해 무사했습니다. 외벽이 뜯겨나간 아파트 단지 기둥 앞 소방대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5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동두청 경찰서는 어제 강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금품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형 개신교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교회 재산인 사택이 특정 목사에게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차 보증금만 10억 원이 넘는 집인데 경찰이 목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교인이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개신교 교단 소속 교회의 사택인데 임차 보증금만 한 채당 1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지난해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였던 A씨가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임차권이 돌연 교회에서 A씨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마련한 그 교회 재산을 지키는 것은 또 우리 성도들의 도리인데 교회 그 사택으로 등기가 돼 있었던 건데 그 교회 재산인데 이것이 말소가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당시 A씨는 이미 교회 안에서 금품 수수 등 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고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온 뒤였습니다. 교인들은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회 지도부의 대응은 황당했습니다. 긴급 당회를 열고 사택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겁니다. 결국 교회 재산이 순식간에 A씨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 일부 교인들은 법원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까지 신청했고
지난해 6월 법원은 합당한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교단 선교비를 관리하던 다른 목사 B씨가 10억 8천여만 원을 A씨가 소속된 교회에 송금한 겁니다. 사택 전세 보증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외환을 전도 선교하는 그런 목적. 근데 그거를 특정 사건이 터진 거에 대해서 그 임차 보증금을 쓰도록 그 액수까지 맞춰서 하는 그런 선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단 측은 당시 각종 의혹으로 A씨가 퇴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위로금 명목으로 사택 임차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교비는 해당 교회의 요청으로 보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며 교단 측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A씨의 사익을 챙겨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목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양복점 대표가 고객들에게 고액의 카드깡 결제를 제안해 허위 매출을 올려놓고는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약속과 함께 무료로 코트를 제작해준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결혼을 앞두고 경기 수원의 한 맞춤 정장 업체에서 예복을 맞춘 30대 김모 씨. 업체 대표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하면 공짜로 코트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참여를 권유한 겁니다.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을 돌려준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없다. 다른 고객님들의 영수증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결제가 됐고 이렇게 취소가 된 내용이고요. 그거를 이 파일에 수도 없이 넘기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2주면 이제 다 취소되고 끝나는 일이니까 이제.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3천만 원을 결제했고 며칠 뒤 코트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여러 차례 카드깡을 계속 부탁받은 겁니다. 업체 대표는 점점 돈을 늦게 돌려주더니 지난해 3월엔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세무조사에서 카드깡이 적발돼 문제가 생겼다며 자신과 함께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추가로 3,700만 원을 입금하라는 협박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 횡령 쪽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되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라고 하시길래 와이프는 사장님한테 울면서 막 따졌어요. 신경 쓰이게 하냐, 그만 끝내달라 하면서 이제. 김 씨와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들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이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SNS 대화방에는 이미 200여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피해액은 각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저도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청구되는 카드 요금이 5,600만 원이에요. 결혼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 조급한 마음을 노려가지고 한 것 같아요. 해당 업체는 지난달 말 이후 문을 닫고 영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업체 대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쏟아지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값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을 다지기 위해서 하반기 먹거리 50여 개 종에 대해서 일정량 관세를 내리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에 들리면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나 행사 상품을 먼저 고릅니다. 곧 값이 오른다는 제품도 미리 사놓습니다. 2만 원을 넘보는 맛집 냉면 대신에 봉지 냉면으로 만족합니다. 가격이 첫째는 저렴해서 맛이 있고 없을까 문제가 아니고 저렴하니까 저걸 하나씩 사가는 것 같아요. 그렇고 냉면도 이제 요즘 여름이 돼서. 지난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7% 올라 2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물가가 19% 오르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높고 가공식품, 석유류, 공공요금도 들썩여 서민 체감도는 떨어집니다.
특히 정부가 싼 수입과일을 대량으로 풀고 있지만 신선과일 물가 상승률은 39.5%로 한 달 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국산과일 가중치가 높고 기저효과에다 재고가 줄면서 값도 더 뛰었기 때문입니다. 배는 126% 넘게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과는 석 달째 8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2.2%로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와 날씨 변수가 큰 데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 중입니다.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과일 28종은 물론 무 등 농산물과 식품 원료를 합쳐서 모두 51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KFC가 오늘부터 일부 메뉴의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리지널 치킨과 핫크리스피 치킨, 핫크리스피 통다리 한 조각은 300원씩 가격이 오르고 징거 세트는 100원씩 인상할 예정입니다. KFC 측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이 지속해서 오르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메뉴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배와 사과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과일 수요가 늘었는데요. 그중 수입 오렌지는 생과일로도 또 주스로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특히 수요가 많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지난달 28일 농축 오렌지 주스 원액 선물 가격은 1파운드에 4.92달러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이 오른 건 이상 기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렌지를 주로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과 미국이 대표적이죠. 오렌지 생산국 2위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과 한파가 닥치면서 지난 2022년 말부터 오렌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브라질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적은 강우량, 고온 건조한 날씨가 생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렌지 가격이 오르자 각국의 오렌지 주스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일본의 한 기업에서는 오렌지 주스 재고가 떨어지면 팔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기업도 오렌지 주스 과즙 함량을 기존 100%에서 80%를 낮추고 주스 가격을 6% 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탓에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에그플레이션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종 부동산 펀드 투자라며 8시간마다 0.5%, 3개월에 36%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속인 불법 투자 업체가 잠적했습니다.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조작된 투자 성공 후기 영상으로 투자자를 속여왔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던 김모 씨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한 여성의 부동산 펀드 투자 성공 후기 영상을 본 후 영상 주인공과 카톡 채팅방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됐고 권유에 따라 2,500만 원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구독하는 채널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재테크나 경매 관련해서 또 이제 경매를 받아서 렌트해서 수익을 얻는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하면서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왔어요. 이제 영상을 보면서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서 그냥 어느 한순간 언제인지 모르게 그냥 빠져드는 것 같아요. 투자금을 입금한 후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영상 속 여주인공은 8시간마다 복리 0.5%의 수익률과 3개월에 36% 수익률이 가능하다며 자신의 경험을 늘어놨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3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데 154일밖에? 이 말도 안 되는 계산이 가능하게 된 건 바로 복리 때문이죠. 영상 주인공은 대역 배우였고 이 대역 배우 프로필로 불법 투자업체가 투자자들과 카톡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이 업체는 유명 아나운서와 인기 가수 사진까지 도용해 홍보 자료로 활용했고
정상적인 다른 기업 홈페이지와 사진, 자료도 무단으로 갖다 썼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을 고용해서 실제 투자 후기 영상인 것처럼 꾸미고 정상적인 영상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 넣기도 하고요. 또 일반인의 그 일상생활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도 함께 게재하여 투자 후기 영상이 실제 영상인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불법 업체에 속아 피해를 본 사례는 현재까지 모두 20건. 금융감독원은 투자 약정 기간이 6개월인 걸 고려할 때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 피해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도 많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자 신고 이후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이 업체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잠적한 상태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직접 정부 측의 책임을 인정한 피해 사례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허그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처음 승소를 했는데 허그 측이 항소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엉뚱하게도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자를 직접 모시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해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명으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 시청자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정민호 씨께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2021년 6월 달에 이 집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요. 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이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게 의무화가 돼서 저는 계속 집주인한테 요청을 했었고, 2022년 12월 달에 이 허그의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에 가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증서를 믿고 이제 연장 계약을 한 거고, 근데 갑자기 허그에서 이 보증보험이 취소가 됐다면서 통보를 알려와서 그때부터 전세 사기라는 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허그 보험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이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이 아직 반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무척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어떤 상품에 가입이 돼 있던가요? 네, 정확한 상품명은 허그의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입니다. 네. 네, 이거를 가입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입하고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할 때 허그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부상권을 청구해서 그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증금을 먼저 허그가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는 그런 제도라는 건데, 자, 그 허그에서 직접 문자를 보내서 이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된 게 사실이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면서요? 네, 임대 보증금 보증이 발급되었다는 이제 카톡으로 안내 문자가 왔었고요. 예. 네, 실제로 제 보증금을 전액 보증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갑자기 허그에서 보험금을 대신 지급해 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전해왔습니다. 이때 메시지가 어떻게 왔습니까? 네, 이때도 알림톡으로 왔었는데 작년 2022년 12월에 가입된 임대보증금 보증이 취소가 되었으니 이렇게 알려왔고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허그가 알려줄 수 없고 임대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허그 측의 입장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그러니까 허위 서류를 낸 것을 집주인이 허위 서류를 내서 이 보험 계약이 무효다라는 입장인데 당시에 집주인이 허위 서류를 낸 것을 알아내기가 일일이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자, 그리고 보증 약정에 보면 허위 임대차 계약서인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이번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걸 지금 민호 씨 같은 피해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허그가 가입 사실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알림톡을 이용해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민호 씨가
이제 허그의 민사 소송을 1년 전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판결이 나온 건데 법원이 민호 씨의 손을 들어줬더라고요. 자, 판결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5월 28일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네. 판결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허그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보증보험의 성격이 띠고 있어서 네. 그 제가 임차인인 제가 이 보증보험을 교부받고 새로 이제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겨가지고 그 허그가 보증을 취소해서 저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허그가 항소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전세 피해를 당해서 이런 집주인과 공방을 벌이기에도 벅찬 상황일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민호 씨 같은 개인이 정부와 소송을 벌이게 된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항소장은 허그에서 제출을 했고 제가 이제 항소심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지금 딱히 뭐 준비해야 할 거는 없고 재판이 열려봐야 또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허그 측의 항소 이유를 허그 측이 YTN에 알려왔는데요. 자, 항소를 하는 이유가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지 않은 액수인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까지 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항소를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허위 서류를 검증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항소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민호 씨 같은 분뿐 아니라 같은 집주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면서요. 네, 저희 이제 제 임대인은 총 9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네. 199세대의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199세대의 임차인들이 있고요. 지금 저같이 보증보험이 가입이 됐다가 취소가 된 세대들은 99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예. 저랑 연락이 닿는 분들 취합을 해보니 한 15개 그룹으로 77세대가 지금 허그랑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지금 허그와 이렇게 민호 씨와 비슷하게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허그 측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있는지 들려주시죠. 네, 제가 이거 어제 허그 측 입장을 기사로 접했는데 네. 조금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서 항소를 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한 발 물러서서 허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거든요. 항소는 했지만 1심 판결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멘트가 저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들렸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허그에서는 허위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예, 예. 지금 저희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24년 1월부터 이 임대인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는 법원 등기소에서 뗄 수 있는 공문서이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적었던 그 보증 금액이 정확히 적혀 있어서 임대인이 낸 허위 서류랑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는 공문서랑 보증금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생긴 문서가 아니라 저희 보증 심사를 했을 때도 있었던 공문서인데 예.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와서야 이렇게 수정했다는 거는 본인들의 과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사문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와닿지 않는 변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판결을 인정은 하지만 항소를 하는 그 이제 앞뒤가 다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분통이 터진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허위 서류 여부를 검증이 가능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정민호 씨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더 높아진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임자인 트럼프의 대북 접근이 잘못됐다며 북한이 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협정을 맺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과거보다 더 위협적으로 변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 위협은 이전과 똑같다며 북한은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을 인정해야 할지 물음에도 그렇지 않다며 전임자인 트럼프 얘기를 꺼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로 트럼프 정부 때인 5년 전 상황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무기가 있는 한 항상 문제가 생긴다며 북한이 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협정을 트럼프가 맺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와 달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며 한국, 일본 등과의 안보 공조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화해한 것과 일본이 GDP의 3%를 국방 예산으로 쓰게 된 것을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자신의 과감한 투자로 태평양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중국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군사 개입 시나리오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재작년 한국 방문을 반도체를 되찾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소개하며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넘쳐날 때 행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보내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고 국경을 넘어 들어온 입국자 수가 줄어들면 시행이 중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심각하게 연설하는 아빠 뒤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장난을 친 6살 소년의 모습이 TV로 중계되면서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로즈 하원 의원은 현지 시간 3일 의회에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연설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채널 시스팬이 생중계한 현장의 연설대 뒤 의자에는 로즈 의원의 6살 아들 가이가 앉아 있었는데요. 아빠의 연설이 시작되자 웃으며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던 가이는 눈을 크게 뜨고 혀를 내밀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가 하면 손짓 연기까지 선보였습니다. 이 화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뒤늦게 SNS를 확인한 로즈 의원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SNS 계정에 아들에게 동생을 위해 카메라를 보고 웃으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 집권당 주도 정치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해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 예측과는 달리 압승을 거두지는 못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인도 증시는 출렁거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당사에 도착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장미꽃잎을 뿌리며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지지자들 앞에서 총선 승리를 선언하며 자축합니다. आज की ये विजय दुनिया के सबसे बड़े लोकतंत्र की जीत है. 집권당이 주도하는 정치연합이 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모디 총리의 3연임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인도 정치사에서 사면임을 달성한 총리는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 이후 처음입니다.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공약과 함께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 결집에 공을 들인 게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출구조사의 압승 예측과는 달리 야권연합이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며 약진했습니다. The main thing that this election has said, the country has unanimously and clearly stated, we do not want Mr. Narendra Modi and Mr. Amit Shah to be involved in the running of this country.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로 어제 문바이 증시는 한때 8% 가까이 떨어지는 등 출렁거렸습니다. 집권 3기를 맞이할 모디 총리가 민심을 다잡기 위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테난먼 민주화 시위가 35주년을 맞은 어제 중국은 본토는 물론 홍콩 통제를 강화하며 역사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미국과 타이완 등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타이페이 시민들이 촛불을 모아 8964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989년 6월 4일 중국 당국이 테난먼 시위를 유혈 진압한 날을 의미합니다. 중화권에서 유일하게 추모 집회가 열린 타이완에선 밤 8시 9분이 되자 64초간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수천 명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붉은색 기둥도 등장했습니다. 我们期待中国会变得不一样的人，也是一件深远的事情。那这件事情可能中国越想隐藏，就让我觉得我们是不是越应该用力去记得。 반면 최근 새 국가보안법이 시행 중인 홍콩 도심에선 종일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테난먼 관련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도한 시민마다 줄줄이 경찰에 연행됩니다. 행위예술가가 아무 말도 없이 8964를 손짓만 했는데도 경찰들이 바로 에워쌉니다. 로마 숫자로 테난먼 시위 날짜가 찍힌 검은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홍콩 경찰에 1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에선 행사 대신 창가에 전자촛불을 올려놓고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For me, by myself, I just want to remember. For others, I guess just to show that we haven't forgotten despite everything. 35년 전 그날 역사 현장인 중국 베이징 천안면 주변은 하루 종일 평온했습니다. 테난먼 막루는 하루 종일 문을 닫고 관람객을 받지 않았고 광장 지하철역은 임시 폐쇄하고 검문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시위 관련 검색은 금기가 된 지 오래됐고 35주년을 앞두고 프로필 사진 변경이 차단되는 등 온라인 통제까지 강화됐습니다. 对于上世纪80年代末发生的那场政治风波，中国政府早有明确结论。我们一贯反对任何人以此为借口攻击抹黑中国、干涉中国内政。 테난먼을 지우려는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제사회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오늘 6월 5일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기후위기로 친환경 등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친환경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0% 생분해 인증을 받은 종이 화분에 식물을 옮겨 심습니다.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테이블 야자입니다. 국내 제지회사가 개발한 생분해성 종이컵입니다. 안쪽에 폴리에틸렌 코팅이 돼 있지 않아서 화분에 옮겨 심은 뒤 2달 정도 지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열린 캠페인으로 관람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환경의 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처음 체험해 보니까 더 깊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같고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제 환경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가치 소비가 주요 소비 경향으로 자리 잡으면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친환경 전문관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기준을 충족한 신선식품을 판매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한 해 전보다 12% 증가한 1,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3040 세대 고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좀 더 유기농이라던가 친환경 자연적인 것들을 좀 더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는 사탕수수 찌꺼기를 활용한 포장재를 도입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고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사탕수수 찌꺼기를 활용한 포장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젊은 층의 친환경 소비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20대의 친환경 제품 구매가 1년 전보다 20% 늘어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피부로 다가오면서 제품의 친환경성이 소비자들의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YTN 홍보외경입니다. 쓰레기 문제로 눈살 찌푸릴 일이 많은데요. 불필요한 일상의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상점들이 나섰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낮 지하철역입니다. 가득 찬 쓰레기통을 비워보지만 다시 차오르는 건 순식간입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나니 일반 쓰레기는 절반 정도, 재활용 쓰레기는 80%가 넘게 찼습니다. 음료가 찬 일회용 컵들도 같이 버려져서 치우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역사 곳곳에도 쓰레기가 떨어진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놓고 가셨네요. 쓰레기 문제와 싸우는 게 영무원들의 주요 일과가 되기도 합니다. 때 저녁 시간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에는 정말 수시로 치우는데도 쓰레기가 바로바로 금방 차고 그럽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이 좀처럼 차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와 산책을 나온 윤하능 씨. 카페에 들러 마음에 드는 텀블러를 골랐습니다. 아이의 입가를 닦을 땐 카페에 마련된 수건을, 커피를 마실 땐 다회용 빨대를 사용합니다. 이런 텀블러 사용이나 일회용 냅킨 대신에 빨아서 쓸 수 있는 손수건을 쓴다는 거, 쓰레기도 나오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쓰레기 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카페입니다. 처음 방문한 손님도 거부감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쓰레기통에 항상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이나 냅킨이나 이런 게 수북히 쌓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쓰레기통도 깨끗하고. 칫솔부터 비누 수세미까지 다양한 생필품을 파는 잡화점. 이곳은 제품마다 포장재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세제나 섬유유연제는 각자 가지고 온 공병에 담아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없이 원하는 양만큼 사갈 수 있어 손님들 호응도도 높습니다. 점주들이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단연 환경보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 동물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내 공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선 모두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고객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6년) 만에 프로야구에 복귀한 김경문 감독이 한화 사령탑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예고한 감독의 주문에 하위 타순 타자들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먼저 찾아갔지만 상대팀 감독에게도 선수들에게도 깍듯한 인사를 받은 김경문 감독. 6년 만에 그라운드 복귀, 한화 감독 데뷔전을 앞두고는 예전 스타일대로 공격 야구를 예고했습니다. 어웨이를 왔으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공격 라인업을 좀 꾸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을 풀어가는 건 좀 보면서. 신임 감독의 강공 주문에 응답한 건 하위 타순입니다. 2회 안치홍과 최은성, 최재훈이 연속 안타와 볼넷을 골라 기회를 만들었고 이도윤과 장진혁이 3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똑같이 3점을 올린 6회도 득점 공식은 비슷했습니다. 중심 타순이 밥상을 차리자 최은성과 최재훈, 이도윤이 나란히 연속 타점을 기록하며
사실상 승부를 가져왔습니다. 결과는 8대2 대승. 김 감독은 선발 홍준서가 1실점밖에 하지 않았지만 볼넷을 남발하며 투구수가 많아지자 3이닝 만에 과감하게 교체했고 남은 6이닝을 중간개투 5명을 투입해 1실점으로 막는 노련한 투수 운영도 선보였습니다. 주요 부분에서 선수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당연히 더가웃에서 힘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오늘 경기 내용은 좋겠다라는 그 느낌은 받았습니다. 광주 원정에 나선 롯데는 윌커슨이 4사구를 하나도 내주지 않으며 9이닝 완봉승을 챙겼고 삼성은 인천 원정에서 구자욱의 역전 적시타에 힘입어 5연승을 달렸습니다. 또 키움은 LG의 대승을 거두고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두산은 NC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4대1로 승리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싱가포르와 월드컵 2차 예선 5차전을 치릅니다. 김도훈 임시감독 아래에서 어떤 경기력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김도훈 감독은 스토크시티에서 뛰는 배준호, K리그 대구에서 뛰는 황지원 등 7명의 새 얼굴을 발탁했습니다. 대표팀 새 얼굴들이 얼마나 기용되고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됩니다. 대표팀 사령탑은 짧은 시간 동안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자리. 새 얼굴과 기존 멤버를 잘 조화시켜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민재와 조규성이 부상으로 제외됐지만 해외파는 여전히 대표팀의 주축입니다. 해외파가 감독을 믿을수록 팀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최대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싱가포르전은 감독의 소통 능력과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빌드업을 기반으로 한 포지셔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축구. 조직력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팀들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 있던 김도훈 감독이 현대축구의 트렌드를 얼마나 따라갈 것인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번 두 경기는 포지셔닝과 그리고 밸런스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이라는 게임 플랜을 통해서 우리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표팀은 싱가포르 원정을 마친 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에서 중국과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갈수록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척 더웠지만 오늘은 더 더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8월 상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기온이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볕이 강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0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기습적이고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현충일인 내일은 더위 속에 강원과 전남, 제주도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연휴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되도록 한낮 시간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